안녕하세요. 안유아입니다. 오늘 사실 연합뉴스 TV에서 안유아쇼 촬영을 했습니다.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지난 8월 10일 미국에서 통과된 2022년 반도체와 과학이라는 용어로 Chips and Science Act 2022라는 법안이 8월 10일에 통과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키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옮겨오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에 관련 법안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과 특히 실까지 대부분이 자동차, 석유 자동차에서 오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쪽 보조금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의 건강보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제였는데 시간 제한으로 제가 아쉬운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집에 와가지고 별도로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안유아 경제투자론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좀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hips and Science Act 2022라고 해서 2022년 반도체와 과학 법안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미국이 이 법안을 제작하게 된 배경, 그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54페이지가 되고요. 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527억 달러 미국 반도체 산업에 보조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0억 달러는 반도체 기금을 만들어서 반도체 제조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가 보조금으로 500억 달러 나가고요. 여기 20억 달러는 국방기금이라고 해서요. 실험실에 있는 성과들을 군사용이라든가 혹은 민간용에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데 20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국제과학기술, 반도체 국제과학기술 안정과 혁신펀드라고 해서 5억 달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기업들이 국제 기업하고 협력함에 있어서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의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안보 개념이라서 국제협력을 하는 데서 5억 달러 펀드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재 양성에 2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를, 미국 인재를 양성하겠다 해서 총 527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정책, 반도체 부흥 정책을 이 법안으로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제조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관련 세금 면허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 78년도 개방해서 80년대부터 외자 유치에 들어가는데요. 이 외자 유치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중국어로 조상인즈, 조상인자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보조금 정책을 많이 주면서 외국 자본들이 중국 들어와서 기술 투자하도록 유인을 한 거거든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대표적인 시장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지금에 와서 중국을 굉장히 비판했죠. 정부가 시장에 관여해서 불공평 경쟁을 한다. 가장 비판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미국에서 그대로 자기네 사용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이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은 칩4라는 개념은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대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어떻게 중요하냐?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기업을 IDM 업체라고 합니다. 인텔하고 삼성전자예요.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다 하거든요. 어쨌든 이 4개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IDM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이 91%가 되는 거고요. 설계에서는 미국이 제일 강하지만 이 4개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90%, 그리고 파운드리는 대만이 한국 들어가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도 글로벌 90%, 그리고 EUV 등 장비에서도 38%, 그리고 웨이퍼 실리콘 분야에서 한국이 들어가고 중요한 나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79%, 그리고 일본도 들어가기 때문에 포토리스트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이 90%.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분야를 이 칩4에서 90% 이상을 장악하는 지역이 힘을 합쳐서 미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칩4를 미국이 하는 이유는 그 뒤에는 가장 큰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패권 전쟁, 기술 중심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큰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7, 80년대 세계에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체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인재들도 미국에 다 가면서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공고히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톱1으로서 세계 패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달러 기초통화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 블루칼라들이, 노동자들이 월급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제조업 생태계가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80년대부터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해도 미국이 사실 90년대까지 전 세계 시장에 사실 미국이 반도체 생산량이 글로벌 37%까지 했어요. 1990년대. 근데 지금 12%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반도체 생태가 미국이 그동안 공동화가 일어났고요. 또 중요한 건 인재들도 많이 나갔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 영역에서의 인재를 보면은 중국 대륙은 지금 60만 명 인재가 있고요. 한국과 일본이 합쳐서 40만 명, 미국은 28만밖에 안 됩니다. 대만 그 작은 섬에도 지금 22만 명이 있거든요. 이처럼 미국은 지금 이 제조업 생태계가 공동화가 일어났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인재들도 많이 유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한다 이러면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중국 대비 50% 이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35% 넘습니다. 3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이렇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하는 게 맞냐가 엄청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이런 큰 시장을 잃는 게 이게 맞는 전략적 선택이냐가 엄청 지금 이슈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주요하게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칩4를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한국이 중국 시장을 잃지 않냐. 한국이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 가깝게 가고 있는데 중국 시장 잃었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가깝게 가서 나중에 또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에서 한국 기업이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제외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미국하고 같이 갔는데 혜택은 못 받는, 이용만 당하는 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가 한국 기업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국 기업들만이 우려가 아닙니다. 일본, 유럽 기업들도 똑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기업도 엄청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8월 31일에 엔비디아하고 AMD의 GPU, 그래픽 GPU 처리 그 수출을 중국에 못하도록 지금 미국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95% 하거든요. 그 말은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거는 이런 기업들이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 국회 통해서 로비를 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책은 나왔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조차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이 이렇게 정부의 정책적으로 정부가 들어와서 시장을 이렇게 공급망을 막 간섭하고 막 끊어놓고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 딱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정부가 들어와서 법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간섭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기업들의 이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 5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게 절체절명의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은 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책은 정책이 있대. 위에 정책이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게 수출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프에서 A백하고 H백, 고부가가치 쪽 이익이 많은 쪽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또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익 남는 걸 못하게 하는데 중국 시장을. 그래서 중국 시장에 딱 특정 지어 있는 그런 제품을 별도로 개발해서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두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설계와 장비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설계하고 장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작은 대만이 제일 많이 하고요. 64% 대만하고 한국이 18% 삼성이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를. 제작은 대만과 삼성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패키징 같은 이 후공정은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에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거 협력을 안 하고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공급망을 만들겠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TSMC를 다 미국에 지금 공장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들이대면서 정보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인텔 같은 기업들이 그 정보를 갖고 가서 인텔이 막말로 우리가 TSMC하고 삼성의 역할을 다 대체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존재가 필요할까요? 의미가 어딜까요? 대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거 제일 목숨줄을 조이는 기술을 내놓고 아무것도 못 받아오면 시장은 중국인데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딱 쪼개져 있어요. 시장은 중국이에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모빌리티 시대가 오고 모빌리티 시대에서 핵심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더 많은 반도체 습을 쓰고요. IoT, 사물 인터넷 쪽에는 이게 앞으로 다 하나의 이게 플랫폼,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같이 가면서 앞으로는 이쪽 시장이 2.5조 달러 넘습니다. 3조 달러.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시장 몇 배 되는 시장이거든요. 특히 중국이 가장 빨리 가고 가장 큰 시장이고 미국은 비교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 돈은 중국에서 벌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공급망을 우리인데 다 만들어라. 우리 거 우리한테 와서 하고 우리 거 필요한 거 다 치포란 개념으로 달라. 뭐 이런 스타일이면 한국도 기업들도 두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처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있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혹은 미국 지금 미국 국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읽어야 돼요.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0년대에 제조업이 해외로 다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이 분리가 됩니다. 미국이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화를 외치거든요. 세계화를 외쳐요. 왜? 자기네 자본 우세가 있잖아요. 기술 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WTO도 그래서 필요했고, UN도 필요했고, 세계은행도 필요했고, IMF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글로벌화, 세계화가 미국 이익에 가장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본들이 이머징 국가의 저렴한 노동 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하고 기술을 갖고 미국이 해외에 나왔죠. 그게 일본이었고 후에 한국이었고 그 한강 기적이 만들어졌고 아시아 네마리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시아 경제 기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에 다시 그게 중국에 간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고속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2021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내세워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 경제도 고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러기형 경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선진국에서 이머징 국가로 흘러내려오면서 락수 효과처럼 산업도 이전해 오는 거죠. 그게 미국에 남은 게 뭐죠? 미국은 자본이 미국 노동자들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그게 미국 노동자들은 반대로 이런 세계화 흐름 속에서 점점 가난해진 거죠. 왜냐면 국내 일자리는 없어지니까요. 그 일자리를 이머징 국가들의 블루칼라를 대체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산업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체 밸류체인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근데 블루칼라들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생산을 해 노동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월가 자본이 미국을 움직이게 되고 어하이저 같은 이런 과거 자동차 공업 전통직은 점점 낙후해지는 거죠. 블루칼라들은 점점 낙후해지고 99% 드디어 2008년에 1%대 99% 이런 시위가 벌어집니다. 금융자본이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금융위기 시발자 그 책임은 금융회사들이 물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결국 금융회사는 살려주는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위기를 일으키고 책임은 안 지고 결국 돈 벌 때는 다 벌어가고 블루칼라들은 점점 못 살게 되니 그래서 시위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이 블루칼라들이 점점 국수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일자리를 이머징 국가들에서 뺏어갔네. 특히 중국이 뺏어갔네. 그 틈을 탄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틈을 타서 블루칼라들이 투표를 얻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은 두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블루칼라를 대표한 트럼프가 대표하는 미국은 물리적 미국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미국을 말해요. 미국 국내에서 사는 미국 국민들을 해서인데 미국을 대표하고요. 극우주의입니다. 점점 미국 자국 우선주의. 우리만 먹고 살면 돼.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세계 문제에서 우리는 리더 역할 안 하겠다. 그래서 기후 협약에서 파리 기후 협정에서도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서 여기서 전쟁하고 저기서 전쟁 이런 일은 안 하겠다. 그리고 제조업은 리설링해서 다 미국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블루칼라들을 주로 고려해 써라. 이런 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미국 이 우선주의로 하겠다는 것에서 미국이란 개념을 미국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미국 국민의 한 절반이 그래서 점점 자국 우선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대표하는 미국 세력은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월가 자본들 쪽이에요. 이 빅테크하고 월가 자본은 세계화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월가 자본하고 빅테크 기업은 세계화할수록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국수주의라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바이든 중심의 이쪽 세력은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과거에 중국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월가도 돈 벌고 빅테크도 돈 벌고 중국도 돈 벌고 중국 엘리트도 돈 벌고 서로 좋았죠.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아까처럼 미국은 점점 월가사부나 빅테크 빼고는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절반이 민주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민주당 쪽으로는 세계화, 글로벌 빅테크, 월가사부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화나 이런 걸 하는데 중국은 안 된다라는 거죠. 가치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결국 중국이 너무 빨리 지금 치고 올라오고, AI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미국을 원천기술이면서 막 저하하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식은 같이 합니다. 근데 아직도 바이든 중심의 이쪽은 미국 개념이 뭐냐면 물리적인 국토 중심의 미국을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 가치를 받아들이고 미국을 좋아해주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람 다 미국 영토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각 나라 엘리트들은 다 미국을 좋아하거든요. 중국 엘리트들이 다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자산을 다 미국에 놓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머징 국가들의 1% 엘리트들은 자기 자녀를 다 미국에 유학시키고 자산도 다 미국에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은 본국에서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은 그런 얘기죠. 중국의 공무원들은 직업은 반미인데 생활은 취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생활은 취미예요. 근데 직업이 반미인 거예요. 그처럼 일은 자국 국가에서 하는데 실제는 이런 살아가는 거는 미국인 거예요. 사실은 국적이 중국이고 국적이 한국이고 국적이 인도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표하는 이쪽 미국이라는 개념은 꼭 미국에서 안 살더라도 미국하고 같이 가는 이 사람들이 다 미국이라는 개념으로 끌어안고 가는 거니까 세계의 리더 국가, 세계의 리더 역할, 세계의 이런 형님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은 딱 이쪽 정신적인 미국이라고 정의하는 미국 국민과 물리적으로 정의하는 미국을 트럼프 대표하는 이런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 국민 딱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이렇게 미국하고 딱 붙어가는데 확실히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담보해 줄까? 답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영토적으로 한국이고 일본이고 모르겠어. 우리는 유럽이고 그냥 요 미국 국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야. 이 사람들 우선주의야. 이러면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유럽도 때리고 한국 일본도 와서 우리는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맨날 요구하잖아요. 다시 FTA 협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나 이쪽 대표하는 거는 빅테크나 월가사비 때문에 세계화할수록 글로벌할수록 돈 버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동맹 국가를 끌어안는 것처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50%는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타협을 본 게 이번에 이 반도체 법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업체만 주고, 그 다음에 그 부품이나 이런 원자재를 미국하고 FTA 맞은 국가들과 사용하는 데만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기아는 한국에서 수출하니까 그 보조금 대상에서 지원된 겁니다. 한 대당 7천만, 최고 7천만 받는 그 보조금에 제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처럼 50%는 미국 국토 중심의 미국주의 국민들과 이념 기반의 이념 미국, 이게 막 서로 부닥치면서 균형을 보다 보니까 희생자는 한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앞으로 이 둘이 어떻게 의회에서 싸우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 그리고 동맹 국가들이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한국 정책하는 당국자들과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한국 기업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유화쇼도 많이 봐주시고요. 안유화 경제투자론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안유화쇼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 다 못했던 얘기를 제가 여기에서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그리고 인사이트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